금쪽이를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긍정적 행동 지원 일환, 네, 그 부분. 그래서 보니까 얘들이 뭐 심리적 위약생, 근데 심리적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ADHD나 뭐 특장애나 여러 가지 뭐 품행 문제 이런 것들은 행동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정서 행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정서등 위기학생이란 용어가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현재 법적인 용어가 정확히 이 아이들에 대한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제 지능이 우리나라에 이제 70 미만으로 이제 특수반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경계선 이제 있고 이 지능이 좋은 친구들이 사실은 학교에서 더 힘들게 하죠. 이제 간신군 정도의 아이들은 선생님 수준에서 어떤 지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 수준이라는 것은 빈도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행동이 계속 말했지만 또 돌아서만 하고 또 돌아서만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우리 반에 있으면 생활 지도가 굉장히 이제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 좀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죠? 이런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교실에서 행동 문제로 나타납니다. 행동 문제. 행동 문제에는 크게 두 가지. 외연화된 행동, 그다음 내재화된 행동이 있습니다. 외연화된 행동에는 우리가 잘 아는 ADHD, 또 적대적 반항, 품행, 내재화된 문제는 불안, 우울, 무기력 이런 학생들인데 실제로 데이터에서도 정신과 상담을 받는 이런 학생들도 보면 이 외연화된 학생들이 더 많더라는 게 실제 데이터입니다. 지금 교사 체감이 굉장히 이제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끼리 많이 이제 말하고 있는데 한 56% 한두 명이 있고 35%는 세네 명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반에 한두 명은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 그 다음 행동 문제가 어떤 종류, 어떤 문제 행동의 형태를 보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그 빨간색을 보면 때리기, 꼬집기, 물기, 차기, 핥히기, 신체적인 폭력, 그 다음 언어적인 폭력, 욕설, 초록색입니다. 폭언 이런 것들이 가장 1, 2순위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일반적인 어떤 형태를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사례입니다. 자, 여기서 학생의 지금 문제 행동이 어떤 게 보입니까?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동생과 자주 싸우고 또 주위가 산만하고 수업 중에 떠들고 장난치고 선생님한테 야단맞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아이의 기본적인 처음에 그 패턴은 어떤 걸까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ADHD로 시작합니다. 도란도란 이게 한마디 하면 한마디 주고받는 대화가 어려워요, 이 친구들은. 근데 학교에서 사회성은 어떻게 잘합니까? 이 사회적 능력이라고 사회적 행동이라고 우리 말을 하거든요. 이 사회적 행동이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지 못하다 보니 이 아이의 공격성이 올라옵니다. 공격성. 이 3분의 1이 순수한 ADHD 3분의 1이 거의 올라오면 이 3분의 1은 플러스 ADHD 플러스 적대적 반항이 붙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또 올라오는데 이제 그 범법행위와 가까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품행 문제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가인 행동, 그다음 반항, 그다음 짜증, 기분 급변, 그다음에 성마름, 막 이렇게 보채고 자꾸 막 이렇게 막 좀 기분 급변하고 막 이런 걸 좀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런 특징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울증입니다. 소아우울증은 무기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행동 문제로 자꾸 보채고 짜증이 많고 막 이렇게 화를 잘 내고 이런 친구들이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재화된 이제 행동 문제로 뭐 우울한 아이, 그죠? 무기력. 그리고 선택적 감옥증도 지금 많죠. 불안한 아이, 그다음 틱 증상, 그다음 자해도 있죠, 그죠? 네, 학업 중단. 사실 이런 친구들도 행동 분석, 상담 치료가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상담이나 이렇게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그래서 현재 5명 중 1명, 2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정의를 내리면
저희가 생각할 때 별이, 이제 금쪽이를 저희는 별이라고 이제 칭합니다. 이 별이는 교실 속의 행동 문제로 나타나는 학생, 행동 조절에 어려움을 가진 학생이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친구와 어울려 놀지 못하는 사회적 행동은 확실히 떨어지는 저조한 학생, 이런 학생. 그리고 행동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다. 이렇게 명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 학력을 보충해주듯 정서를 보충해주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다. 긍정적인 이제 그 행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거에 이제 아이들을 체벌을 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처벌을 하게 되니까 그 일시적으로 중단되니까 벌을 의존을 하는 거예요. 금방 중지가 되니까. 그런데 아이가 공격성이 더 커지죠. 애가 더 이렇게 선생님과 관계가 더 나빠지고 이게 처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도 훈육의 개념으로 벌을 쓰지만 벌은 강한 전력을 먼저 쓰고 그와 함께 벌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긍정적이라는 것으로 단어가 좀 바뀌었죠. 그럼 긍정적이라는 단어가 뭐냐? 긍정적은 이제 우리가 문제 행동에 초점을 맞췄다면 긍정적은 그 아이한테 가르쳐야 되는 기대 행동이 있거든요. 기대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제 행동에 금방 소강되지 않는 그 단점이 있지만 아이와 관계가 말랑말랑해집니다. 네. 그러면서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주면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게 파지티브인데요. 그러니까 혐오작용을 지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이다, 예방. 그 다음에 behave는 행동이죠. 보이는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다음 서포트는 이제 지원한다. 지원한다란 말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말인데요. 의도적으로 내가 아이하고 이 상호작용, 이런 교실의 환경을 긍정적인 기운으로 이렇게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의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이게 긍정적인 게 다만 이렇게 막 달래주고 타이르고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이 3단계가 이건데요. 문제행동을 낮추는 프로그램으로 이미 검증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규칙 세우기 하잖아요. 그렇죠? 규칙 세우고 이런 걸 합니다. 그걸 이제 했거든요. 보편적 지원을 했는데 안 들어먹어. 도대체 이거 말을 안 들어. 그럼 그 아이들이 20%가 올라오는 거죠. 20%가 이제 올라오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표적 집단 중재라고 해서 이 학생들에 대한 방과후나 그렇게 해서 모아서 지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이제 안 들어먹어. 근데 이 친구가 5%가 올라온다는 거죠. 네. 이 5%는 학교 심리사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우리 반에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하고 이제 교육청에 이제 연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런 긍정적 행동 지원단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 그게 대체 뭐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문제 행동은 무엇인가? 문제 행동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앞부분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어떠한 사건이 있죠, 그죠? 네. 뭐가 있었나? 네. 그게 선행 사건입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이 일어난 다음에 선생님은 어떻게 반응하셨고, 아이는 행동이 지속됐나, 심화되었나, 또는 중지가 되었나, 그 다음에 그 또래 반응들은 어땠나? 이런 게 반응, 이런 게 후속 결과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게 되죠. 이렇게 기능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목표 행동을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 행동을 잡는 부분이 타겟 되겠습니다. 이걸 먼저 중계할 때 목표 행동을 먼저 잡습니다. 대체 행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후속 결과를 바꾸는 것입니다. 중재 방법은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긍정적 행동 지원은 기능적 행동 평가와 중재 전략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1단계 행동 관찰. 행동 관찰이 우리가 눈으로 주관적으로 그냥 대충 보게 될 때 이렇게 성긴 그물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 관찰을 조금 하게 되면 학생에 대해서 더 촘촘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걸 해보니까 이 아이는 이제 17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뭐 의사도 아니고 진단은 의사만 내립니다. 그러면 ADHD가 아닐 수도 있고 뭐 별로 크게 높진 않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이 검사를 하거든요. 사회적 능력 이제 검사인데 이 검사를 이제 하게 되면 35점 이상 나와요. 4학년은 평균점이. 그리고 1학년은 25점 이상 나옵니다. 이 아이는 이제 29점이 나오죠. 29점. 그럼 뭐냐? 1학년 수준이다. 1학년, 2학년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돼서도 이 머리는 좋은데, 머리는 잘하는데 이 행동은 또래 관계는 잘하지 않더라. 잘하지 못했더라. 이제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보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더 촘촘한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셀바 검사는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검사고, 한 10분, 15분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서행동이 이렇게 사이트인데요. 정서행동 검사를 했을 때 단신분으로 나오면 위센터에서 우리가 돌리죠. 야세바를 돌려서 고위험군 64점 이상 되면 위험군이라고 돼서 우리한테 2차 검진을 하라고 내려오는 거죠. 이 검사는 우리가 고위험군은요 100명 중 3명에 해당되는 아이인 거 쌍프로고 이제 그게 또래 관계가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은 친구들이 이 점수가 높게 보고되죠. 그랬을 때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학생들은 대체로 이렇게 그래프 양상이 약간 그닥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되면 이렇게 그래프가 좀 더 이렇게 올라옵니다. 대체적으로. 5학년으로 이제 가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아이가 약도 먹었고 ADHD인데 굉장히 이제 가위로 휘두르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를 많이 보였던 학생인데요. 이 보면 이 학생이 이렇게 뇌제약 문제까지 불안 우울까지 이렇게 높고 공격성이 굉장히 높죠. 네. 굉장히 지금 신체적 공격이나 원래적 공격이나 어쨌든 그런 문제가 학교에 너무 크겠다. 학교 폭력으로 연루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을 막 느낄 수 있고 사회적 미성이 이렇게 높으니까 친구와 갈등이 굉장히 높겠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의 문제 이런 것도 안 되니까 수업 방해, 수업 시간에 문제가 많겠다. 뭐 이런 것들. 선생님 지시도 따르지 않고 잘 이런 상황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학생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높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내재하고 다 떠요. 그러니까 안 뜬 게 없어. 전부 다 뜨고 있어. 진짜 그래프를 보니 아시겠죠? 초등학교와 초3, 초5, 중학교. 이렇게 지금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 행동 관찰은 이 아이를 육각형으로 조망을 해보기 위해서 이걸 쓰는 겁니다. 아니, 행동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써야 합니다. 네,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네. 네네. 예. 일반 교사들이 사용하는 말씀하셨는데 위험해서 CBCL은요, 부모가 하잖아요. TRF요, TRF. TRF는 교사 보고입니다. 교사들이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담임이 잘 보죠? 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심지어 석사 이상의 사람만 교육을 할 수 있고 보고를 할 때도 검사를 할 때도 부모 동의 없이는 검사를 할 수 없는데 혹시 원래는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뭐 부모 동의가 우리가 다 얻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교사가 보는 게 이제 좀 정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활용하고는 있는데 선생님이 뭐 말하신 부분이 맞기는 합니다. 그죠? 이제 행동에 대해서 아마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먼저 이 일반적인 표현, 행동력 표현이 있는데요. 끊임없이 인정, 관심 받고자 돌아다니고 말하고 막 가행 행동을 보인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걸 말하니까 교사가 말하는 중에 끼어들어 큰 소리로 말한다. 뭐 매 시간 한두 번 이상. 네, 이런 게 떠올랐어요. 자, 이렇게 일반적인 표현이지만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하면 좀 더 구체적이죠. 그죠? 네, 구체적이죠. 자, 친구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눈치가 없어. 진짜 눈치가 없어. 네, 친구가 하지 말라고 해도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 자, 반항적이고 얘는 공격적이야. 공격성, 뭐 친구의 몸을 손으로 때린다. 또는 발로 찬다. 또는 핥힌다. 뭐 등 공격하는 행동의 형태도 다 다르죠. 소리 지른다. 선생님이 지시를 해도 따르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의가 산만하다. 그리고 뭐 무기력하다, 말을 하지 않는다, 뭐 책상에 엎드려 잔다, 뭐 한다 등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네,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면 이렇게 해서 화난다라는 건 행동 표현이 아닙니다. 벽을 표현하는 게 있으니까 뭐 내리친다 아니면 책상을 뭐 이렇게 그 책을 집어 던진다 뭐 이런 식이 행동력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객관적이고 관찰 가능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위험한 행동 여기 보면 분명한 표현 이게 내가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예를 들어 원하는 걸 얻고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저지장할 때 소리 지르거나 짜증나게 목소리를 내거나 발을 구르고 물건을 던지고 방문을 소리내어 닫는 등 여러 가지 행동이 한꺼번에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1회 이상 발생하고 이게 이제 상해가 걱정될 정도로 강도를 보인다. 이 내용을 내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땡깡 부리기라고. 네, 이 행동을 땡깡 부리기라고 내가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걸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재 첫 번째 관문은 문제 행동을 조작적 정의 내리기가 첫 번째입니다. 문제 행동은 3수준으로 나눕니다. 3수준. 그러니까 위험도, 심각도에 따라서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는데 가장 위험한 행동이 파괴 행동이겠죠. 그래서 이걸 3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네,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수준은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거나 질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수업을 멈추어야 할 정도의 문제 행동을 2수준 방해 행동이라고 합니다. 수업을 멈추어야 될 강도입니다. 그 다음 1수준은 주의 분산 행동이라고 해서 자기에게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사실은 선생님이 괴롭지 않으면 문제 행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공격 행동과 이제 범주화를 한번 시켜보니까 크게 저는 신체적 공격 행동과 수업 방해 행동 이게 두 가지로 나눈 거죠. 그부와 신체 접촉을 해서 그부를 때리거나 만진다. 그 다음에 다가가서 얼굴을 핥히거나 손발 등을 꼬집고 비튼다. 그 다음에 연필 이런 거 들고 와서 콕콕콕콕 찌르는 행위를 한다. 근데 친구가 말하면 끝까지 고집 피우고 행동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이게 신체적 공격 행동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 다음에 수업 방해 행동은 수업 도중에 옆이나 뒤에 앉은 친구들을 돌아보고 말 걸고 물건을 가져가고 의자를 앞뒤로 계속 이제 흔들고 멈추지 않는다. 이런 행동들을 저는 방해 행동이라고 명명을 내린 겁니다. 그럼 문제 행동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한 아이가 보이는 게 문제 행동이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 나는 무엇을 중재로 할 것인가? 그랬을 때 가장 급한 행동을 먼저 해야겠죠? 그러면 급한 행동이 뭘까요? 공격 행동이 급하잖아요. 그러면 이 행동 하나를 타겟으로 아까 목표 행동 이 행동 하나를 타겟으로 해서 중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방해 행동을 일단 중재할 때 이거는 내려놓는 거예요. 요걸 타겟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문제 행동이
6가지 차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행동의 형태가 뭐냐, 그 몇 번 일어나냐, 몇 번 일어나냐,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 또 이게 어느 정도 심각도인가, 그 다음 어디서 일어나는가,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인 겁니다. 저는 우리 반 합격 경영을 하면서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이 도움받았던 게 이 가제 분석입니다. 내가 지금 단번에 이게 공격 행동 빨리 수정해서 없애야지. 이 공격 행동 하나의 행동은 굉장히 많은 행동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행동을 단번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행동을 이제 쪼개는 것을 가제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수업 준비해라. 이 행동 봐요. 수업 준비해. 네, 사물하면서 교과서 가져와야 돼요. 그 다음에 자리에 앉죠. 몇 쪽인지 교과서를 펴야 돼요. 나 공책도 뭐 꺼내고 필통도 꺼내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 쳐다보고 기다려야 돼요. 네. 이게 수업 준비해라는 겁니다. 서랍에서 꺼내는 게 맞지? 서랍에 있지? 확인하시고. 그러면 교과서 지금 몇 쪽이지? 몇 폈고. 그러면 책상 위에는 연필하고 지우개만 있는 게 맞지? 확인하시고. 그죠? 이게 이제 행동을 하나하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보는 거죠. 저학년 아이들도 이렇게 말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고학년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행동을 쪼개서 좀 하나하나 말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수업 준비라는 속에는 6가지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과제 중에서 한 개라도 아이가 못하게 되면 수업을 준비 못하는 거죠.